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그렇습니다. 셀인 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뉴욕 증시가 5월 들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막판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 선을 돌파하고 S&P 500도 다시 또 5,300선을 올라섰습니다. 나스닥이 약보합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주간 단위로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4주간의 랠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초 시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융주와 유틸리티 섹터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시장 전반에 온기가 둥 터지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독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증시 전반에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 증시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다소 소외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가 2,700선에서 등락 흐름을 이어갔고요. 지난주 막판 또 HLB 쇼크 여파로 코스닥은 휘청인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선행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8개월 만에 90%를 돌파했습니다. 경매 시장 인기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면서 봄나들이 대신 부동산 현장 답사인 임장이 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넌 만큼 보인다고 하는 임장의 세계, 경매 유망 지역과 임장 노하우까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고 S&P 500도 5,300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 랠리를 도와줄까요?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나스닥을 제외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4%, S&P 500이 0.11% 상승 마감한 반면 나스닥만 유일하게 0.07% 약보합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이나 월간 성적으로 보면 그 기세가 엄청난데요. 한 달간 나스닥은 무려 9% 넘게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 보였고 4만 선 돌파하면서 마감한 다우 지수도 무려 5%대, S&P 500 지수 6%대 월간 상승폭 보였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가 4월 말부터 4주 연속, 다우 지수 기준으로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주간 랠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올해 초 시장을 이끌었던 M7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달간 성적으로는 유틸리티 섹터가 다른 모든 섹터들보다 크게 앞지르는 모습이고요. 그 뒤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반면 M7 기업들 중 아마존과 테슬라는 이번 분기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19% 하락한 반면 애플은 0.02%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엔비디아는 2%대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AMD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딩 컴퓨터 고객을 대상으로 엔비디아 제품과 경쟁할 AMD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1%대 올랐습니다. 구글도 1%대, 아마존은 0.58%대 강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0.28%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도 0.15% 약세 보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1.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원자재 섹터가 크게 올랐는데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구입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2.3%로 냉각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느린 증가율 보였는데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높은 6.7%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산업 생산 회복은 수출과 제조업의 개선에 의해 주도됐지만 미국, 유럽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재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고 자국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등 미국 바이든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물건들을 시장에 말 그대로 덤핑, 쏟아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역 마찰로 인해 수출 중심의 회복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결국 중국은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마찰도 불사할 만큼 중국의 경기 회복 의지가 강하다는 소식에 은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동반 랠리 펼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간으로 원자재 섹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일례로 은 가격은 선물, 현물 모두 11년 만에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30%나 급등했습니다. 유가도 강세 보였습니다. WTI 배럴당 80달러 선 위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2년물은 4.8%대, 벤치마크 10년물도 4.4%대에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한편 경기선행지수는 예상치를 0.3%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아랑곳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어질지 혹은 멈출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과연 연준 내 중론이 무엇일지 의사록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주는 한 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가 꽁꽁 묶여있던 중국의 데이터 창고를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데이터 전송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렸고 테슬라는 현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설 채비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정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상하이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한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 목록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고요. 이번 조치로 중국의 3단계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겪어온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중국 현지의 자율주행 합승용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AI 칩을 공급받기 위해 엔비디아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내보내는 작업과 동시에 중국 안에서 처리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에 나선 모습인데요. 최근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에 집중하기 위해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수집을 더욱 빠르고 방대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앞서 머스크는 올해 말 테슬라 공장에 옵티머스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변신을 위한 단추들이 하나둘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오픈 AI부터 구글까지 너도 나도 신기술 공개에 나서고 있죠. 이에 질세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주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14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 PC를 선보일 것이란 보도들이 눈에 띕니다. AI PC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컴퓨터인데요.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성형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특히 방대하고 또 탄탄한 윈도우 사용자층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경쟁에서 AI PC라는 히든 카드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코발트 100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최근 영입한 알파고의 아버지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진두지휘 아래 오픈 AI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AI 언어 모델 마이1도 개발 중이고 또 가격과 경쟁력을 모두 겸비한 소형 언어 모델 개발에도 역량을 끌어모으고 있어 이번 행사가 회사의 AI 비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 판 뒤집기에 나선 애플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는 오간되었고 괴물칩을 탑재한 최신 아이패드부터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유력한 AI 아이폰까지 최근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층 더 얇아진 아이폰을 개발 중이란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코드명 D23으로 불리는 이 모델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A19로 불리는 최신 프로세서를 담은 다양한 디자인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가격은 아이폰 최고급 모델인 프로맥스보다도 더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또 이와 함께 대대적인 아이폰 라인업 개편도 구상 중인데요. 아이폰 플러스를 단종하고 내년 봄 아이폰 SE의 후속 모델인 더 저렴한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와 함께 주춤했던 아이폰도 기지개를 펴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미국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코어위브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단숨에 우리 돈 10조 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로 불과 1년 만에 16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 신드롬이 계속되면서 관련 스타트업 몸값이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을 받은 유럽판 오픈 AI 미스트랄 AI도 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고요. 그런가 하면 머스크가 세운 XAI도 우리 돈 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모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AI 춘추 전국 시대라는 말이 제격인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1%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는 HBM4 코어에 한 세대 건너뛴 일시 디램을 탑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HBM에 들어가는 디램은 세대 순서대로 탑재되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5세대가 아닌 6세대 디램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HBM4의 양산 시점 역시 내년 말에서 내년 중후반으로 앞당기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초기 전력과 마찬가지로 HBM4에는 1B 디램을, HBM4 2부터는 일시 디램을 적용하기로 계획했지만 SK하이닉스도 시황에 따라 적용 기술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다만 뉴욕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금요일장에서 큰 시세를 내진 못했습니다. 네페스가 7.01% 상승했고 라운텍이 5.25% 올랐습니다. 이어서 DI와 코스텍시스가 각각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식품업체들이 올해 1분기에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두면서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라 간편식 소비가 늘고 또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실적 확인해보면 삼양식품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8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는데요. 해외 SNS를 통해 까르보 불닭 제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물량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빙그레도 해외에서 바나나 맛 우유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매출 호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죠. 이처럼 해외 매출 확대를 중심으로 음식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상한가까지 뛰면서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S&D도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빙그레가 16%대 급등했고 또 우양과 혜태 제과식품도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법원이 27년 만에 의대 정원 정책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교육 관련주들이 재주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돼도 필수 및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또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계획대로 최대 1,509명 늘어날 전망이죠. 이렇게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조치가 교육산업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메가MD가 4.8% 올랐고 또 이퓨처도 2.19%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1.89%, 웅진 싱크빅이 1.4%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렸던 것은 HLB 간암 신약의 FDA 승인 불발 소식이었죠. 앞서 HLB는 리보세라닙의 적응증을 간암 1차 치료제로 넓히기 위해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에 대해 FDA 품목 허가를 신청했었는데요. HLB는 결국 미국 FDA로부터 간암 신약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아 최종 허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승인 불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백인 환자 임상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또 중국 항서제약에서 품질 관리 실사에 문제가 있어 미승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FDA에서 보완 요구 서한을 받고 또 기업에서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 FDA는 최장 6개월 내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품목 허가까지 1년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HLB 그룹주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몸집이 가장 큰 HLB는 하한가까지 직행하면서 4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빠졌습니다. 또 HLB 생명과학 역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1020원에 마감됐고요. HLB 제약과 HLB 테라피틱스도 모두 가격 제한폭 최하단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난주 마무리가 좋지 않았죠. 미증시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하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도 있었지만 HLB 이슈가 이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장답게 글로벌 호재에는 가장 둔감하고 악재에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 시장 장중 내내 밀리면서 결국에 종가 저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03% 조정으로 2,724선, 코스닥은 HLB 쇼크로 1.76% 급락하면서 855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가량 더 많은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이 시장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양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외국인이 시장에서 강한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마감 직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까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가팔랐고요. 5,977억 원 매도 우위, 여기에 기관도 1,505억 원 순매도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7,207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지수에 압박을 줬습니다. 외국인 홀로 1,435억 원 순매도 기록했는데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에도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은 389억 원, 기관 1,256억 원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10위권 종목 전반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기보단 코스닥에서 불어온 찬바람의 영향권에 든 모습이었는데요. 10위권 중에 딱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만 0.51% 상승부를 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넘는 조정을 받았고 현대차가 1.2%, 기아가 1.74% 낙폭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홀딩스와 KB금융도 1%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제약업종이 코스닥 지수 하락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약세장의 주범이었죠.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신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하한가 기록했고 시총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종가 67,100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밖에 에코프로 형제도 1%대 낙폭을 기록했고 리노공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알테오젠이 6.52% 상승하면서 코스닥 낙폭을 줄여줬고요. 엔캠과 HPSP, 클래시스가 플러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급락했던 환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9원 90전 반등하면서 1,35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12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죠. 미국의 물가와 소비 둔화로 매크로 부담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이번 주는 테크와 바이오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돼 있어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AI 반도체 풍향계로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도 공개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임상종양학회를 앞두고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 등 국내 참가 기업들의 초록 전문이 공개됩니다. 우리 시장에선 노브랜드가 신규 상장을 하고 기아가 새로운 전기차 정보를 공개하고요. 미국에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매크로적인 부분뿐 아니라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업종의 여러 개별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5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되고 삼성전자 361억 원 주당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엔 AI 반도체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돼 있죠.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에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HBM과 CXL 기술을, SK하이닉스도 AI 반도체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고 AI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넥슨은 자사 모바일 게임을 중국에 출시하고 또 아부다비에선 보안국가 회복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AI 반도체와 게임, 보안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가 개최되고 우리나라에선 기계설비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AI와 기계업종 주목해 보시고요. 금요일에 뉴진스 컴백으로 엔터주가 움직일지까지도 체크하시죠.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 개장 전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경남제약과 휴마시스 그리고 AI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먼저 진단기기 기업인 휴마시스가 레모나로 알려진 경남제약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휴마시스가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주식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엔터주인 판타지오까지 덩달아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인수 소식으로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고요. 또 AI 관련주인 이삭 엔지니어링이 델의 AI 서버 사업 호조에 협력사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는데요. AI 관련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기대감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증시에서 다우 4만선 돌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것처럼 우리 증시도 다시 힘을 내서 코스피 연고점 경신이라는 기록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시장 반등해 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욕 증시 보니까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4만선 돌파했고 S&P 500도 5,300 넘어섰고 네.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뭔가 주가 상승세가 다른 섹터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겠죠. 네. 시총 뉴욕 증시 시총 10위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떻게 이 와중에 지수가 올라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와중인데 미국도 딴 거 없네요. 비싼 쪽은 아무래도 매수가 좀 줄어들고 좀 싸 보이는 쪽으로 또 가고 있고 네. 그런 흐름인데 그나저나 오늘 우리 장 열리는 게 좀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너무 참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이제 조금 보고 얘기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많아가지고 구리고 뭐고 다 올라가고 원자재 시장도 난리를 치고 이런 와중인데 그 돈 다 어디 가고 한국은 왜 안 들어오죠? 아쉽네요. 오늘 뚜껑 열어봐야죠. 뚜껑 열어봐야 되겠는데 그다지 이렇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그래요. 예. 왜냐면 뭐, 소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 지금 저 하나 이렇게 참 희생하는 이 마음을 아실란가 모르겠다. 자,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아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네요. 뭐 사실 그걸 봤었는데 워낙 금요일 날 많이 빠졌어갖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뭐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사실이잖아요.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이 앞으로 발표될 그러한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네. 지금 확실한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는 조금 약화된 것만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우리 또 대표님 나오시면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세계 일주를 한번 시켜주시잖아요. 네. 아니 지금 뭐 세린메이가 진짜 무색한 5월이에요. 다 좋아요. 네. 뭐 홍콩 이런 데는 뭐 훨훨 날아가고 있고 유럽도 나쁘지 않고 예. 지난 주말만 하루만 따질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다 좋은데 지금 5월이면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여름까지 갈 룸을 남겨두는가 보통 이렇게 5월에 좀 조정을 받아야 서머 랠리가 나올 텐데 너무 달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세린메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10월까지의 그 6개월 성과가 그 다음 6개월보다 둔하다. 상대로 덜 오른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너무 5월에만 5월에만 집중할 건 아니다.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확실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는 진짜 우리만 초대받지 못한 전 세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가 대충 체크해 보니까 한 20개국 중에서 14개 나라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요. 예, 예. 그래서 미국, 캐나다, 네. 그다음에 유럽적인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인도 뭐 이런 쪽이 다 대부분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뭐니뭐 해도 지금 지난 한 달간 놓고 보면은 저희가 한 2개월 전부터 좀 봐야 된다고 했던 그 중국, 홍콩 증시가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20% 한 달 동안 20% 올랐고요. 지난 한 달간도 3% 올랐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기본적으로 최고의 그러한 재료가 된다라는 거를 지난 3년간 거의 반토막 났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제 좀 갈 길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만 쪽이 그 아시아의 그 어떤 기술주를 주도하는 대만 쪽이 지난 한 달간 이제 그 사이에 조정을 뒤로 하고 좀 위로 올라섰고 미국이 4월 달에 상당히 고생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오랜만에 지난 한 달간 확실히 좀 많이 올라서 최상위권으로 좀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의미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이 죄다 다 그 사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지난 한 주 뭐 한 달로는 한 중위권 정도 한 5% 오르긴 했지만 지난주 특히 금요일 날 좀 많이 밀리면서 예. 한 주간 올랐던 걸 다 토해내 버렸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말씀 주신 대로 좀 불안한 이번 주 출발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글로벌 증시는 투자자들이 정말로 투자하고 싶어서 못 견뎌하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기 보니까 주간으로 하락을 보인 데가 우리 한국, 스웨덴, 프랑스는 요새 또 저기 뭐 시위가 한참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지난주에 어쨌든 사상 최고가는 넘었었어요. 넘어섰다가 예, 예. 네네. 스웨덴은 왜 저러죠? 저 뭐 집값이 난린가 보던데 막 폭락하고 네네. 스웨덴도 경기 침체에 아마 들어간 경기 걸로 침체. 기억합니다. 지금 사실 유럽 국가 중에 예. 3분기 연속 경기 침체에 들어간 국가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럽 쪽의 금리 인하, ECB가 6월에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사실은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좋은 그러한 이제 악재가 그러니까 소위 경기의 악재가 증시에는 호재가 되는 네.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 이 스토리가 유럽에는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이나믹하고 뭐 스펙타클한 면은 떨어져도 노르웨이, 스웨덴 저런 나라는 잔잔하면서도 뭐 별 탈 없는 걱정 없는 나라인가 싶었는데 사실 돈은 많은 돈 많은 나라들이니까요. 나라죠. 예, 석유도 나고. 사규도 나고 네. 예. 아니 보니까는
1분기 때가 보니까 섹터별로 봤을 때 S&P 500 중에서 유틸리티 쪽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부터 기술주 너무 보지 마시고 네네. 에너지 유틸리티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이렇게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연초 이후로도 유틸리티가 이제 확실히 1등이 됐더라고요. 업종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틸리티가 유틸리티라기보다는 AI가 되려면 유틸리티가 꼭 필요하다. 이제 결국 그래서 AI 밸류 체인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사실은 부각되는 측면이 네. 분명 강하고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달간 일주일간 확실히 압도적으로 유틸리티가 지속적으로 좀 1위 업종으로 좀 위로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한 달간 뭐 금요일 날은 살짝 오르긴 했지만 한 달 동안 미국 금리 좀 내렸거든요. 네. 사실은 10년물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두 업종이 확실히 올라왔다. IT가 확실히 올라왔고 왜냐하면 성장주의 고퍼주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두 번째는 그 사이 고생했던 부동산. 부동산은 금리가 떨어져야만 사실은 올라간 리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세 업종이 S&P 500을 확실히 압도하는 그러한 업종으로 등극해서 모양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그전에는 빅테크, IT, 플랫폼에 쏠리던 것들이 이제는 좀 분산된 거. 그래서 사실은 다우 지수가 우상향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우는 그렇게 중요한 지수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큰 손들이 펀드들이 벤치마크로 다우 안 쓰거든요. 네, 다 MSCI나 S&P 500 이런 거 쓰지. 사실 다우는 워낙 오래된 워낙에 전통이 있고 제일 오래됐다 보니까 다우 예, 하는데 사실 요새 계산법을 좀만 공부해 보시면 그거는 쫓아가면 안 되는 네, 지수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다우를 보면 그쪽엔 상대적으로 IT가 좀 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업종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에서 다우가 저렇게 오를 정도면 확실히 매기가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다우의 최고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 증시는 어땠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유틸리티 섹터라든지 금리에 민감한 IT, 부동산 쪽이 좋았고 국내는 좀 상황이 어땠나요? 모양이 좀 다르죠. 예. 이제 잘 나가는 업종이 확실히 다른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데가 역시 금융이다. 금융. 이제 지난주는 좀 이제 보험주나 이런 게 금요일 날 좀 조정받고 그래서 좀 느낌 안 좋으셨을 텐데 한 달 일주일 놓고 보면은 확실히 금융주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업종은 금융이었다. 그러게요. KB금융이 시총 10위까지 올라온 거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보면 결국 그 뒤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네네. 그러니까 사들이는 순매수하는 업종의 종목들이 확실히 올라간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는 한 주 쉬긴 했지만 기계, 해운, 조선이 있는 산업재 업종이 2위를 했고요. 흥미로운 거는 필수 소비재가 지난주에 확실히 올라섰습니다. 한 주 사이에 올라선 거, 한 달 사이에 올라선 게 네. 강하고요. 결국은 이런 업종,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국의 업종 흐름하고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업황이 좋거나 아니면 수급이 좋은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어오는 어찌 보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쪽에 선호하는 분야가 확실히 주도적인 업종으로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결국은 업황과 밸류에이션 이런 걸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초반에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가셔야죠. 이 HLB 사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오늘 새삼스럽게 확인해 봤더니만 상장사 중에 HLB라는 이름 달고 있는 회사가 9개나 되네요. 이쯤 되면 진짜 어지간한 재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트렌드긴 하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미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네. 미국 같은 거나 유럽 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주가 있고 여러 종목들이 다 상장이 돼 있는 케이스들보다는 네. 보통은 다 몰아서 지주격인 회사를 혼자 상장시키고 나머지는 밑에 비상장 자회사로 들어가서 예. 전체 흐름을 그 한 회사가 다 투자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좀 단순화된 그 지배 구조와 투자 구조 모양 이런 것이 좀 더 저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선명하고 네. IR 하기도 훨씬 쉽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파벳 구글 아닙니까? 뭐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일
선도적으로 좀 최근에 했던 거는 메리츠 지주 그게가 지주. 밑에 네. 상장돼 있던 네. 데를 다 밑으로 넣고 네. 혼자 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좋은 성과를 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성공 가능한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중 상장 이슈, 더블 카운트 이슈를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참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것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헷갈리게 하는 또 분산되게 하는 힘이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 송 대표님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소장님 의견이요. 아니요. 이 자리가 보니까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더라고요. 제가 또 송 대표님처럼 어디 뭐 패널로 가든지 뭐 이렇게 네네.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특히나 증시 프로그램의 진행자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더더욱이나 저는 뭐 매번 이거 대침 갖고 다닙니다. 참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또 그거 할 수가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사례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 FDA 승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남의 나라 걸 쉽게 내주기 어렵죠, 사실. FDA 입장에서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기야 또 FDA에 또 미국 내에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의 또 견제도 엄청날 것이고. 그럼 제가 알기로도 매우 보수적인 조직이라서 네. 이렇게 뭐 상당히 그런 편에서는 우리나라 식약청이 좀 더 굳이 표현하면 공격적, 진보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미국의 FDA가 훨씬 보수적이고 느리고 이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HLB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그 중국 항서제약하고 이제 병용요법을 이번에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내용은 이게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예. 다를 수 예, 있긴 예. 한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런 표현 있지만 주는 놈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좀 아쉽죠.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 기대도 많고 했을 텐데 사실은 뭐 이게 상당 기간은 뭐 그 뒤로 밀릴 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 이제 이런 투자는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특히 이런 이제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 이슈 이런 것들은 또 이 IT 쪽과는 조금 다른 분야인 네네. 것 같아요. IT는 체크킹이 잘 되는 편인데 비교적 미리미리. 네. 하지만 이 신약 쪽은 정말로 복불복 케이스들이 아하.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걸 아시고 좀 임하실 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몰입돼 있거나 이러면은 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교훈으로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엔비디아 더 간다. 뭐 고평가다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가 좀 더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더 엔비디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왜냐하면 눈높이가 훨씬 더 이제 높아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단 M7의 최근 흐름에서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M7 내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미국 S&P 500을 나스닥 100을 다 혼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년간 S&P 500이 올라간 거에 거의 4분의 1, 25%를 엔비디아 혼자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한 80% 올랐고 한 달간도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안의 흐름도 M7 안에서 그 사이 탈락했던 지난 한 달간 애플과 테슬라가 좀 올라준 게 좀 흥미롭고요. 반면에 잘 나가던 업체들 중에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메타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다 최근 들어선 지수 S&P 500보다 못합니다. 네. 이게 좀 뭐 흐름이 좀 특이하죠.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투자 열풍 지속되고 있긴 한데 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사와서 AI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고객사들이 이 세 군데지 않습니까? 네. 알파벳도 그렇지만 메타,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결국은 AI 투자는 좋은데 네. 그걸로 돈을 잘 벌 수 있겠니?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어찌 보면 시작된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최근에 아마 글로벌 CTO들한테 질문했을 때 AI 투자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의미 있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통 ROI라고 합니다.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네네. 투자 수익률이 의미 있게 향상될 거냐 그랬더니 3년 안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수익성이 이렇게 개선됐습니다라는 얘기하기보다는 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 만족도가 올라왔다. 예. 뭐 이런 네. 식의 좀 두리뭉실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AI 투자가 지금 열풍 공격적으로 경쟁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고객사들이 돈을 못 벌면 이 열풍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더 매의 눈으로 좀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엔비디아가 그러니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인데 네. 뭐 특별한 이번에 미국이 뭐 특별한 지표가 없는 주간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시장은 보면서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900불 근방에서 이걸 갖다가 더 올라가기 위한 다짐인지 아니면 이게 단기적이거나 뭐 중기적 관점에서는 여기까지였나 보다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인지가 이제 실적에 달린 것 같은데 그죠?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번 정말 그 사이에 지난 4개분기 동안 어마어마한 실적을 어마어마했죠. 냈었습니다. 예. 그 6번 장표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지금 작년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그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고요. 전 분기 대비로 보면 지금 2분기에 120%, 60%, 37%. 예. 전 분기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 컨센서스로 주당 순이익을 예상하는 게 21%. 이러면 전년 동분기, 작년 1, 4분기 대비 얼마나 느는 거냐면 이거 500% 느는 겁니다. 6배 느는 거고요. 저 우측에 있는 매출 19%는 대략적으로 한 180%, 네. 한 3배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중요한 건 또 재미있는 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상보다 실제치가 많이 높았었다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 네네. 서프라이즈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서프라이즈 비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지난 4개 분기 동안 주당 순이익은 20%더 높았고 매출은 13%더 높았습니다. 예. 시장 예상보다 저 정도는 더 높았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적어도 직전 분기에는 거의 10% 이상은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엄청 높아진 눈높이를 10에서 20%더 높게 나와야 만족을 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높아진 눈높이를 어떻게 충족할 거냐 또 그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줄 거냐가 향후 그런 AI 밸류 체인의 중요한 가름자가 될 것만은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엔비디아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한번 우리 송 대표님의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5월 9일부터 확연한 이 괴리가 나타났어요. SK 하이닉스는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날부터 이렇게 삼성전자는 막 밀리기 시작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서 하락을 멈출 만한 레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여전히 그 엔비디아 뭐 납품 관계 요게 지금 키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가장 강한 부분이 HBM, 네, HBM 쪽. HBM 쪽이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좀 체면국이고 아직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이전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예. 처음으로 어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역사적 평균인 한 1.5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네. SK 하이닉스는 최상단인 한 2.2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밸류에이션 갭이 거의 2배까지 안 돼도 한 5, 60% 이상 SK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건 사실은 그때 테크데이 때 엔비디아의 테크데이 때도 다들 얘기했었지만 기대감 분명히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띄워주는 얘기를 젠슨 황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부터 예. 지금 HBM 납품을 색한 납품업자로부터 다 받고 1대, 2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3대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들어오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그 주문 물량이 들어와야만 거기까지 확장을 하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되느냐 여부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때 나오는 것, 전망에서 나올 수 있고 혹시 그러한 것이 잡히냐 여부가 삼성전자가 다시 모멘텀을 받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좀 앞으로가 궁금한 게 지금 어찌됐던 한 달이라든지 일주일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 유틸리티라든지 그동안 소외됐던 금융주 이쪽 부동산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기존에 시장 상승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좀 쉬었는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관건은 말씀 주신 대로 후자. 나머지 업종들, 그 사이에 못 갔던 업종들이 가야만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익의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트가 열렸네요. 파란색 선이 M7의 분기별 전년 동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고요. 네. 사실 지난 4분기가 가장 높았죠. 거의 60% 성장을 했다가 이번 1, 4분기는 거의 한 48%, 그다음에 2, 4분기는 뭐 20%, 10%. 이제 엄청난 성장이 하지만 성장 모멘텀은 꺾인 게 분명 맞습니다. M7이. 그러니까 결국 M7의 주가 흐름이 그래서 정체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나머지로 지금 기대감을 흐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M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 종목들. 그래서 S&P 493이라고 부릅니다. 7개 뺀 것. 그것의 분기 주황색 막대 그래프인데 이번 1, 4분기까지도 역성장이에요. 이익은. 아하,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계속 우상향해 갖고 내년 1, 4분기 정도 되면은 M7과 이익 증가율이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그러네요. 거다. 사실 이 기대감으로 지금 나머지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관건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단단한 소비가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글로벌 수출 종목보다는 내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나머지로 들어가려면 미국의 소비, 미국의 내수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근데 소비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시장에서는 예.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거야 연준이. 예. 그러면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차트를 저걸 열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차트를 열어보시면 미국의 실질 소비 이것이 이제 이게 하향 안정된 거냐 아니면 혹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이 생기는 게 네. 이게 뭐냐면 파란색 선이 이제 명목 소매 판매 미국의 70% GDP의 70%가 미국의 소비인데 그중에 한 40%가 이 소매 판매거든요. 네. 이 소매 판매를 소비자 물가로 나누면 그게 이제 소위 실질 소매 판매인데 그것의 장기 추세선이 점선입니다. 근데 코로나 직후에 재정 부양책 엄청 쓰고 돈 쏟아내면서 장기 추세선을 위로 뚫고 엄청난 소비를 해낸 거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는 인플레이션만큼도 못하는 소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이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일 이 속도가 혹시 좀 더 깊어지면은 이게 사실 아까 봤던 493개의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예상만큼 못 나오면 지수 자체는 이제 상승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국면을 갈 수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더 중요해지는 국면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거 지금 이제 M7하고 나머지 93. 네, 93개의 그 순이익 증가율 저 그래프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송 대표님이 파란색 막대기 M7의 순이익 증가율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493개 M7 제외는 우상향하면서 저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걸 딱 보니 최근 시장 흐름이 한눈에 그냥 드러내요. 그러니 작년 4분기에 M7은 순이익 증가율이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도 순이익 증가율이 저 정도 이제 막대기가 작아졌지만 순이익 자체는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늘어나 그러나 시장은 저 증가율 이 1차 미분의 개념으로 늘 따지니까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꺾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꺾였다기보다는 M7은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 되는데 또 안타까워지네요. 우리는 또 그때 한참 또 M7 쪽으로 막 돈 가자고 막 난리를 쳤으니 그러네요.
근데 또 모르는 게 시장인 게 저는 얼마 전에 굴이 이거 좀 과한가 싶었더니 이거 굴이 훨훨 날아가는 거 보니까 어우 뭐 돈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니켈은 왜 뛰고 네네네. 도대체 아니 뭐 그걸 갖다 중국발 이후로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새로 뭘 짓는 게 아니고 미분양 철철 넘치는 저걸 갖다가 그냥 사주라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 얘기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어쨌거나 돈은 풀리겠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홍콩 지수가 그러니까. 앞서 본 대로 예. 한 달 만에 20%나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3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로 봤을 때는 85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7,900원, SK하이닉스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1,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만 7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78만 7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4,500원이고요. 현대차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6,500원, 기아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1만 3,900원이네요. 셀트리온하고 포스코홀딩스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8,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좀 반등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1만 4,500원, 에코프로도 0.9% 상승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1,000원이고요. HLB, 가남신약, 리보세라닙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지금 주가 지난 금요일에도 하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호가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하한가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7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NK문 강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HPSP가 3%대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42,900원, 리노공업도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8,500원,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8,400원, 클래시스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자, 일단 뭐 지금 양시장 혼조세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 미국 FDA 승인 불발 소식 개별적인 이슈가 좀 아무래도 코스닥 전체 조금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참 이게 뭔가 좀 호가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는 조금 상승폭, 반등폭이 조금 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코스닥은 뭐 어쨌거나 HLB로부터 받는 그 유탄 거의 뭐 치명적이네요. 지수는 저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시총이 얼마나 단숨에 커졌다가 2위까지 올라섰고 그랬다가 올 들어 HLB 주가가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맞아요. 예. 예. 거의 금요일 날 장 마감 때 보니까 뭐 하한가에 매도 잔량이 한 2천만 주 되는 것 같던데. 야, 그래 뭐 저런 쪽이 다른 종목들이나 섹터에서 올라간다 해도 지수가 코스닥은 힘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그나마 지금 예상가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른 쪽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그래 아까 정민 앵커 성공하신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별 기대 안 합니다라는 말을 끄집어내게 하신 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큰 힘이 된 거죠. 아, 그만큼 소장님의 발언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냥 뭐 저 혼자 그러고 삽니다. 예. 좋은 마인드세요. 아니 지금 오늘 시장 보니까 일단 뭐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호가 움직임도 사실 이제 뭐 막상 개장하고 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네, 특히 개인 투자자분도 할 만큼 하신 거고 결국은 이제 기관과 더 나아가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결국은 이 장을 어디로 끌 것 같지 주도권이 그쪽에 좀 넘어가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약간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생각의 틀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지금이 이제 중요한 사이클의 흐름인데 경기 주기가 순환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떤 이제 상황이 처음부터 회복돼서 막 좋아지다가 돈이 몰리면 공급이 엄청 들어오고 그러다 공급 과잉이 되면 정점을 지나서 이제 재고 막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수축돼 갖고 예. 침체 왔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때 이제 재고 다 털어내고 뭐 이런 흐름 이것이 이제 보통 경기 순환, 경기 사이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보통 제가 한 4단계로 보통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점과 고점과 저점이 있고 그 사이를 회복기, 확장기, 정점, 이 수축기 요 흐름으로 가는데 대충 지난 한 5, 60년 동안 그때 주도하는 업종이 뭐냐를 이제 보자고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숫자들 보시면 보통 이제 회복기에는 부동산 산업재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확장기에는 IT, 금융, 통신 서비스 이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이제 네이버 뭐 이런 거 있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고점에는 금융 에너지 소재, 저점에는 건강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여기를 보시면 뭔가 느낌이 혹시 오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단계, 3단계 그 사이쯤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최근 들어서 연초 이후에 들어와서 떠오르는 업종들을 보면은 이 고점을 지나서 저점에서 확인되는 주도 업종들이 눈에 이제 포착되기 시작한 그러게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서 전 세계가 경기 확장기를 예. 엄청 지난 거거든요. 예. 지금 연준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는 역할은 저 고점과 저점의 폭을 좁히면서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게 목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나타나서 최근에 유틸리티니 필수 소비재니 또 이제 소재니 에너지니 지금 고점과 저점 사이에 어떤 보이는 그런 주도 업종들이 팝업이 된다고 하죠. 보통 막 네.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결국은 현재 경기가 확실히 이제 끝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이것이 안정적으로 연착륙으로 가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이것이 이 침체로 빠지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도나 신호로 해석이 되면은 또 금리나 명분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물가죠. 물가 아, 예.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 자산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두 번째로 뭐냐면 아까 요거 이제 그 주식 내 업종을 볼 수 있는 게 네. 이거면 그 다음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총 4개의 자산구로 놓고 봤을 때 똑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흐름은 주식이 좀 제일 좋은 편이긴 한데 이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말기와 침체로 갈수록 원자재하고 금이 잘 나간다. 아, 느낌 안 좋은데요. 요새 지금 원자재가 난리인데.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정점을 지나서 마지막 쪽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해치가 된다는 측면에서 아, 지금 원자재하고 예, 예, 금이 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침체에 가면 이제 원자재도 플러스가 나긴 하지만 좀 빠지고 금이 이제 나홀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2,400달러 온스당 돌파한 그러니까 상황. 이 정도면 사실은 금이 좀 빠져줘야 될 텐데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예. 놓고 보면 현재 자산군에서 의미하는 거는 지금 구리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확실히 지금 자산군이 보여주는 현재의 경기의 그런 구간은 정점을 지나서 말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만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갖고 짜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거 딱 말씀드립니다. 지금 송 대표님 저 차트 보면은 저거 펀더멘털이나 어떤 실수요보다도 저쪽에 엄청난 지금 또 투기 세력들이 몰렸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예, 그 첫 번째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도 분명히 예,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탈세계화되면서 탈세계화, 세계화. 네, 이제 네네. 제2의 냉전 뭐 이런 얘기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재고를 어마어마하게 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또 예, 다시 그래서 지금 구리, 철광석, 뭐 석탄 할 거 없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수입해 갖고 재고를 끌어올리고 지금 다 있거든요. 사들이는 거고. 그 예, 그러니까 이거 2009년, 2010년에도 또 그거 한번 했었는데 예. 중국이 근데 재밌는 건 달러를 팔고 달러를 팔고 그러니까 미국채를 팔고 아, 미국채 팔고 원자재를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 지금 그런 구매를 가고 있어서 뒤에 이것이 그냥 돈으로만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실물 수요, 소위 재고를 재축적하는 리스타킹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 지금 정민앵커 곧 개장 보자 하실 것 같은데 네. 30, 아니, 10초짜리 삼양식품 오늘 갈까요? 더 갈까요?
글쎄요. 그렇게 20% 가고 근데 오늘 정도면 그래도 그 정도 성과를 냈으면 오늘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헤드라인 보셨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니까. 네. 예, 워낙 그 멘트 워낙 해보신 예. 적 있으세요?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먹고 갈래. 실적이 그 정도 나왔으면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오늘 합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불닭으로 제가. 불닭볶음면 트라이. 우유와 같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뉴욕 증시 다우지수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S&P 500도 5,300선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그 발표에 따라서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엔비디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FOMC 의사록도 좀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일단 다우지수 S&P 500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요. 업종 간 순환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HLB 사태 여파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양상인데 과연 오늘은 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6% 상승입니다. 2,741포인트. 코스닥도 강보권이네요. 85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9% 올라갑니다. 78,0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상승합니다. 191,9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2% 소폭 올라갑니다. 37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8% 상승하네요. 79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8% 올라갑니다. 246,000원이고요. 기아도 0.98% 상승합니다. 113,400원. 셀트리온도 0.47% 올라갑니다. 192,400원. 포스코홀딩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399,900원이고요. KB금융도 호가와는 다르게 1% 상승 보여줍니다. 8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0.4% 올라갑니다. 213,500원이고 에코프로는 0.7% 올라가네요. 104,400원. 알테오젠이 0.2% 떨어집니다. 189,200원이고요. HLB는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47,000원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좀 표시가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HLB, 가남시냐, 리보세라닉, 미국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한가 흐름 이어집니다. HLB 오늘 지금 하한가고 지금 네, 자 그리고 엔캠은 0.5% 상승합니다. 292,500원이고요. HPSP가 0.9% 상승합니다. 41,650원. 리노공업이 0.7% 떨어집니다. 264,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0.7% 상승하죠. 96,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175,500원. 그리고 클래시스도 소폭 상승 중이죠. 4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전선주가 다시 강세입니다. KBI 메탈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4,030원이고요. 대한전선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9,210원. 그리고 재룡전기도 2% 강세 69,400원이고요. 대원전선도 2.3% 올라가고요. 가온전선도 4.2% 상승하면서 63,900원. LS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75,400원이고요. LS 일렉트릭도 3.4% 상승 198,600원. 일진전기도 3.8% 강세고요. LS 에코에너지도 4% 이상 올라가면서 29,9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전선주들 지난주 후반에 좀 쉬어가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비철금속도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구산업이 지금 12% 급등합니다. 7,6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3% 강세 528,000원이고요. 풍산도 3.8% 상승하면서 7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금가격 강세로 인해서 보통 국내 증시 쪽에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기 마련이죠. 황금 ST, PJ 메탈 모두 1%, 2% 이상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또 수산주들도 상승세가 이어지네요.
수산주 같은 것도 지난주에 이미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지금 사조 시푸드가 15% 급등합니다. 5,120원이고요. CJ 시푸드도 9% 넘게 올라갑니다. 4,380원. 한성기업 2% 상승 중이고요. 신라교육, 사조대림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신라교육은 9,900원, 사조대림은 4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운주도 좀 올라가는데 해운주 내에서는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금 HMM이 4% 강세 16,8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페노션도 1.8% 상승합니다. 4,420원이고요. KSS해운도 1.4% 올라가고 흥하해운도 0.4% 올라가고요. 반면에 대한해운은 1% 약세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4주 연속 상승세라는 점에서 해운주들 또 뭐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각각 215억 원, 30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50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75억 원, 206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271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좀 많이 사요. 지금 3,912계약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 나지로 90전 하락한 1,35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진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게 넘쳐난다는 생각은 드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예. 돈 많습니다. 네. 돈 많고 저도 돈 많으면은 인플레 시대에 뭐라도 잡아놓겠습니다. 뭐 잡고 싶으세요? 아니 뭐 주식이든 뭐든 잡아놓고 싶은데 근데 이제 과거 전력을 살펴보고 조금만 이렇게 과거 전력을 살펴보면은 막 급등주라 하더라도 네. 요거 조금만 먹고 나와야 되겠다 싶은 게 보이거든요. 네. 예, 지금 뭐 그런 거 아직도 많잖아요. 아직도 와, 많이. 삼양식품 보셨어요? 삼양식품 아, 또 상한이에요? 아니 25% 급등. 25%. 예. 그러니까 저까지도 먹겠다는데 뭐. 아직 안 드셨어요? 아니 먹어는 봤죠. 먹어는 네. 봤는데 또 이제 삼양식품이 또 이까지 왔으니까 기념으로 한번 일단 오리지널 한번 먹고 뜨거우니까 또 약간 노란 거 풀어놓은 게 뭐지 로젠가 뭐 치즈인가 뭐 그런 것도 먹고. 까르보나라인가요? 예. 그리고 뭐 송 대표님 말씀 맞다네 옆에 우유도 하나 갖다 예. 놓고. 오늘 드시고 인증샷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진한테 넘기면 아마 내일 이렇게 또 뜰 거예요. 뜰 거예요. 네. 돈 많은 거 맞죠, 대표님? 아, 그럼요. 네. M2 저도 한번 최근에 한번 들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M2가 이렇게 통화량이 이렇게 수그러들다가 다시 또 살짝 고개 들더만요. 네. 거기에 이제 드디어 중국도 거기 합류하기 중국도 시작- 합류하고. 네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중국발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유동성 공급 그것만은 분명 좀 더 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저희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조 위안 정도.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0조 원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투입을 해서 그걸 관련된 결국 부양책 중국 인민은행이 또 돈 찍어서 사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부는 이제 인민은행으로 들어갈 거고 예. 거기도 이제 자기네들은 이게 이제 양쪽 하나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어쨌거나 양쪽 안 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5월 FOMC 의사로 공개되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물가 상황을 좀 저희가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저번 FOMC 파월 의장 그 기자회견 이후에 그 스피커들의 얘기들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네네. 많이들 나오고 있고 아마 그게 이번에 확인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이제 가장 큰 건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 뭐 논의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다들 그 지난주에 미국 4월 CPI가 발표됐을 때 다들 환호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좀 잡혔다. 원래 지금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뭐 3%, 0.3% 이상, 0.4%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조금 내려와서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잘 까서 열어보면은 좀 걱정스럽다는 거고요.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본인들의 입으로 늘 얘기하던 소위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네. 소위 서비스 물가에서 그 주거비까지 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에너지 식품 빼고 주거비까지 뺀 네. 그것이 보면은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검정색 선입니다. 우상향하면서 이게 4.9%까지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주거비 탓만 할 것도 못 되네요. 네. 그리고
파월이 기대하고 있는 자가 주거비. 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가격 올라가는 거를 치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기회비용 이슈로.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자가 주거비가 내려오고는 있지만 5.8%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려온 속도가 둔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시장의 기대는 연내에 이제 소위 금리 인하가 원래는 1회 미만으로 줄었다가 이게 참 이게 시장도 엄청 핫합니다. 빠릅니다. 연초에는 6, 7회 기대했다가 다 포기했다가 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또 다시 한 2회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연준이 마음 편하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본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초근원, 슈퍼코어 물가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잡히기 전까지는 연준은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없어졌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도 테이블에 올려놓기는 쉽지 않아서 저는 여전히 연내에 뭐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이대로 만약에 저게 계속 가면 없을 수도 있다. 금리 인하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좀 그래서 근데 걱정은 이제 이런 거죠. 그때도 지난주에 저희가 저기 스태그플레이션도 얘기했지만 물가는 높은 상태에서 성장이 소비가 둔화되면 이게 이제 되게 안 좋은 조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스태그나 뭐 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약간 유머를 하셨지만 둘 다 보이는 지금 상황이 이번 숫자들에서 좀 그래요? 나타나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런 또 밈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네네. 미국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파월 의장께서 이번에 또 저기도 걸리셨던데 코로나에 걸리셨더라고요. 빨리 완쾌 되셔갖고 스태그나 플레이션이 보이는지 확인하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스테르담 갔다가 또 거기서 뭐 감염이 됐는지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저 파월 의장 같으면은 백신 맞으라 하는 족족 다 맞았지 않았을까요? 부스트샷까지. 뭐 그러셨지 않을까요? 예. 결국 아무 면역 효과는 없다 하는 게 밝혀지네요.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니까요. 안 맞는 것보단 낫다. 네네. 에이. 특히나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 급등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이게 생산자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CPI 발표 전날 PPI가 발표했는데 예. 생각보다 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걱정들을 했는데 그 PPI보다 먼저 앞서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또 선회하는 게 뭐냐면 구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짙은 파란색 선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구리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선, 얇은 녹색 선이 미국의 근원 PPI입니다. 보시면 방향성이 거의 같고 구리 가격이 먼저 빨리 뛰면은 시차를 두고 지금 녹색 선, 근원 PPI가 따라 올라가고 따라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보시면 구리 가격이 하늘을 완전히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결국은 PPI가 따라 올라갈 거고요. PPI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또 시차를 두고 소비자한테 전가하게 되죠. 그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구리 가격 상승 자체가 시차를 두고 PPI, CPI로 계속 옮겨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시나리오 안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대표님 저 뭡니까 이제 금융투자 소비세 금투세하고 또 이제 6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공매도 금지가 지금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뭐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공매도 금지는 계속 반대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신다는 거죠? 네, 그거는 시장에 맡겨두는 게 저는 맞다. 예.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고 더 정교하게 하는 건 맞는데 네. 시장 기능을 사실은 그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돼서 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또 나서서 그거를 일종의 좀 처벌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거꾸로. 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는 같이 좀 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갖고 오신 자료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지난주에 사실은 밈 주식이 한 2주 동안 미국에서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잖아요. 예.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걸 반증하기도 했지만 저희 게임스탑 같은 게 한 2주 만에 제 기억에 한 달 만에 한 400% 5배 올랐다가 지금 아마 반토막 이상 났을 텐데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행복감
난 뭐든 사줄 거야 이런 행복감. 반면에 난 무서워 공포감 두 개로 예. 나누는 것을 개발한 것이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이제 시티은행의 유명한 이제 수학 전략가 이름 레브코비치 토비스 레브코비치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저걸 만들고 지금도 계속 네. 업데이트가 되는 차트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심플하게 저 파란색 선이 레브코비치 차트인데 대략 좀 우리 RSI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70 넘어가면은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다양한 숫자를 넣어서 행복감은 0.38을 넘어가면 너무 이제 행복 영역. 아하. 그러니까 과매수 영역이죠. 네. 반면 밑에 마이너스 0.27 아래로 내려면 공포인데 예. 최근 수치는 지금 0.33 거의 행복감 지수를 뚫고 아마 지난주까지 업데이트하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주는 바가 뭐냐면 저렇게 행복 구간까지 치고 올라가 사람들이 너무 다 해피해피하면은 네. 그 이후로 12개월 이후 수익률은 안 좋더라. 요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마 흐릿하게 보이는 지금 회색 차트가 꼭대기 이후로 12개월 이후의 월별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은 높아지면 그 이후 12개월의 기대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걸, 실제 수익률이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더 사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적어도 좀 투자자들이 거의 그 외형 자산을 거의 자기 포트에 늘만큼 가득 넣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12개월에 대해서는 좀 기대 수준, 눈높이를 낮추고 포트폴리오 플레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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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또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코스피가 오늘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HLB 쇼크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는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0.75% 플러스권으로 2,7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3% 약세로 848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04억 원 순매수, 기관도 69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1,24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2거래일 연속 시장에서 물량을 빼내고 있습니다. 357억 원 매도 우위, 여기에 더해서 개인도 100억 원가량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476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전기 장비 업종을 필두로 해서 식품과 비철금속 업종 상승권입니다. 반면에 HLB 쇼크가 오늘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제약과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주항공과 국방업종도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을 때는 항상 전선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오늘도 시장 코스피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전선주 좀 탄력적인 모습인데요. 전선주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구리값이 오르고 또 구리값 상승으로 전선주들의 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지금 전선주에서는 대한전선이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5.5% 올라가면서 19,3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I 메탈 7.3%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3,885원.
그 밖에 LS가 6.4% 상승하면서 17만 7,700원에 거래 중이고 가온전선이 3.75% 플러스권으로 6만 3,600원, LS 에코에너지가 오늘장에서 12.3%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3만 2,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으로 비철금속 관련주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광산 공급 차질과 중국 재련소 감산 등에 힘입어 상승 랠리를 전개해오면서 톤당 $10,000까지 돌파한 영향인데요. 비철금속 관련주에서는 이구산업이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1.4% 급등하면서 7,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창도 11.8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795원. 서원이 3.67%, 풍산이 3.3% 플러스권이고요. 국일신동도 1.82% 강세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료 섹터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이 삼양식품 까르보 불닭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한국의 라면 수출 금액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 거래일에도 식품주 좋았는데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삼양식품 지금 상한가에 더해서 오늘장에서도 20%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현재는 16.01% 올라가면서 51만 8천 원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S&D는 4.5% 내림세고요. 우양이 4.97% 올라가면서 5,070원 선, 서울식품 2.78% 플러스권, 농심이 4.89%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41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해서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30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테물린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맞수인 프랑스에 앞서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온 영향인데요. 비츠로테크가 5.47% 올라가면서 11,3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파워가 1.52% 올라가면서 13,390원 선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사마콘덴서도 1%대 플러스권.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흐름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목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노훈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개임주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장기간 침체됐던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찢고 반등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게임주 업황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전의 게임주는 이제 화장품과 함께 이제 중국의 입김이 가장 이제 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판호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게임주에 이제 갈렸다라면은 이제 화장품은 새롭게 이제 일본과 이제 미국의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사우디와 인도의 시장을 개척하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게임주 지금 증권가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데 올해 신작 출시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에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게임주 중에서도 눈여겨보는 종목 어떤 게 있으신지 탑픽도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이제 넷마블과 그리고 크래프톤이 제가 이제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IP가 계속적으로 순항 중이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의 공략이 성공함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이제 활용한 이제 게임이 첫날부터 이제 매출이 140억 돌파를 하고 있고 또한 5월달에 MMORPG가 신작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크로프톤과 넷마블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HLB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투자자들의 포인트는 이제 FOMC 회의록 발표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쏠려 있는 부분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조정이 이어지다가 아마 그 부분에서 금리 인하와 실적이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FOMC가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강남 파이낸스 WM센터 이종원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지난 4월부터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MA나 MMF 등의 이 단기 자금의 투자처에 돈이 몰렸는데요. 오늘은 투자 대기 자금 성격을 띠고 있는 단기 투자 상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에만 지금 CMA 잔액 80조 원 넘게 치솟았다고 하는데 2006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액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라면서요. 네,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CMA에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이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더 잔액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는 이 84조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 중 개인 계좌 잔액이 72조 6천억 수준입니다. CMA는 증권사가 운용한 이익을 이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맡겨둘 때 유용합니다. 가령 목돈이 나왔는데 이 돈을 며칠 뒤에 사용을 하려고 할 때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으니까 하루 상당히 쏠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월급 통장을 CMA로 만들어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투자 대상에 따라서 RT형, MMF형, 발행어음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증권사나 운용사마다 수익률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증권사 CMA 중에서 특히 RP형이 이제 저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저축은행의 이 수시 입출금 자유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대 수준이고요. 은행에 따라서 신규 손님이나 자동 이체를 거는 조건, 이런 조건 등을 걸고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으면 1억 이하까지 3.3%대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전에는 더 금리가 높았는데 최근 여신 잔액이 줄어들고 있어서 굳이 높은 금리를 주고 수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증권사 CMA는 대부분 기본이 3%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기는 하지만 미래에셋과 SK증권은 3.5%대를 주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3%대 초반에서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RP형을 많이 하는데요.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일정 시점이 지나서 다시 매수해주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할 때 이미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7일물 RP금리를 기준으로 할 정도로 안전하고 유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 설정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달에만 210조 원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CMA 또 MMF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두 상품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네, 투자를 어디에 하는지와 또 편의성 등이 다른데요. MMF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인데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를 하고요. RP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만 기간에 따라서 또 운용사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CMA는 은행의 일반 통장처럼 체크카드로 연동해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돈을 뽑을 수 있지만 MMF는 체크카나 현금 인출기 사용은 안 되고 돈을 이체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다시 미국이 9월에 금리나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차장님 보시기에 왜 이 많은 자금들이 이 CMA나 MMF 같은 데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장은 연일 뭐 사상 최고치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면 여기 이 단기 투자처를 떠나서 또 다시 뭐 증시를 비롯한 뭐 자산 시장으로 또 옮겨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의 금리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내 증시는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 부담감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4월 CPI가 3.4로 나오면서 3.5를 찍었던 게 깎였는데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살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4월에 국제유가가 80불 중반대를 오고 갔는데도 물가 지수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페드와치에 따르면 9월 첫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6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 우려감은 있지만 이 반도체 2분기 실적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또 K화장품, K라면 등 기업들의 실적도 지속적으로 지워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매력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CMA나 MMF에서 이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시장 선행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8개월 만에 90%를 돌파했습니다. 경매 시장 인기와 더불어서 봄나들이 대신 부동산 임장에 나서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걷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임장의 세계, 전문가와 또 전문가의 생생한 후기와 함께 유망 지역 임장 노하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설춘환 교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 임장도 교수님한테 처음 듣고 배웠는데 네. 지금 이게 최근 경매 시장 살아나고 있다. 이 팩트입니까? 네,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경매 시장을 통해서 일반 매매 시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판단할 때 네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아파트가 3번 유찰된 아파트가 있냐, 예. 3번 유찰된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번 유찰되었다. 예. 그러면 일반 매매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번 유찰된 아파트가 많을 때도 여전히 좀 일반 매매 시장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한 번 유찰되고 곧바로 낙찰된다. 그러면 일반 매매 시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의 분위기가 역시 그렇다. 한 번 유찰되면 웬만하면 낙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4월에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약 3,144건으로 전월 대비 18%나 증가했고요. 특히 이제 4월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351건, 약 8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또 입찰 경쟁률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통상 아파트의 입찰 경쟁률이 거의 10대 1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뭐 90%가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더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낙찰률이 무려 40%를 돌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가 이제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10억인데 낙찰이 9억이 됐다. 그럼 낙찰가율 90%. 예, 그럼 통상은 지금은 9억 원 이상이 낙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낙찰률은 경매 건수 대비 낙찰된 물건 건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전에 한 100건 나왔으면은 한 28건, 30건 정도가 낙찰됐는데 지금은 무려 40건이 낙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됐던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이를테면 나인원 한남. 네네. 이 아파트가 이제 감정가가 78억 5천만 원. 이게 신건이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감정내 시점이 2023년 2월 감정. 그런데 이번에 경쟁률 5대 1을 뚫고 낙찰이 신건에서 무려 93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실거래가는 이제 103억 원.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부익부 빈익빈. 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더욱 고가 아파트로, 또 인기가 없는 것은 또 인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3구나 이를테면 용산, 영등포 이런 곳들은 또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반해서 오히려 구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지고 있는 지역, 이를테면 서울의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찰가율이 오히려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2번 유찰된 아파트가 유일하게 있는 지역이 거의 노도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물 상황도 좀 궁금한데 특히 서울 지역은 뭐 보니까 인기도 많고 또 수요자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낙찰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낙찰된 물건 중에 예. 한 3건 정도를 실제 사례를 가져왔는데 일단 서울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 누가 뭐래도 입지가 좋고, 뭐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역세권이라든지 뭐 또는 한강 뒤라든지 더불어서 신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힐스테이트 청계가 경매로 나왔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2019년산, 그러니까 5년 차니까 신축의 아파트. 여기에다가 5호선 답심리역, 그다음에 2호선 신담역의 더블 역세권. 경쟁률이 무려 26대 1이었고요. 낙찰가율은 94%에 달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강 우성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4년산, 약간 구축 아파트인데 인기가 있었을까?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7호선 자양역에서 1분 거리, 초역세권, 여기에다가 한강이 또 가장 가깝게 보이는 한강 뷰의 아파트. 그래서 경쟁률은
37대 1. 그다음에 낙찰가율이 무려 99%에 육박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성동구 하왕신리동에 왕십리 자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아파트도 2018년산. 그러면 6년 차의 신축이라고 보여지고요. 5호선 행당역, 그다음에 2호선 상왕십리역, 더블 역세권. 경쟁률은 또 무려 32대 1, 낙찰가율은 98%. 이외에도 지난번에 이제 송파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신천동의 파크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고 신축의 아파트들은 여전히 가격만 좀 싸다고 생각된다면 경쟁률 무지무지 높다, 낙찰가율도 그러네요.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낙찰가율 100%인 경우에 그러면 시세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나던가요, 통상? 실제로는 네. 실거래가하고는 한 5% 정도 차이가 여전히 났다라고 여전히.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최근에 매매가 많이 안 돼가지고 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예. 매물이 별로 없는. 매물이 없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를테면 층도 좋고 뷰도 어허. 좋고 이래서 예. 오히려 고가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경매 시장이 통상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제 응찰자가 몰린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경기하고 인천에서도 눈에 띄는 매물이 있었다는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네.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예. 네, 이렇게 이제 수도권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와 인천이라 하더라도 신축의 역세권 또 대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 그중에 이제 인천의 청라 같은 경우가 청라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제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입찰 경쟁률은 10대 1, 낙찰가율은 이제 92%. 사실 이제 우리가 청라 하면 가장 아쉬운 것이 이제 지하철역이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하철역이 곧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7호선 연장선. 예, 그래서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곧 7호선 연장선이 생기는 역세권의 아파트고 걸어서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다. 또 그다음에 청라하면 이제 커넬A가 또 상당히 쾌적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강점이 있어서 10대 1, 낙찰가율은 92%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또 하나 인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송도입니다. 송도. 네, 그래서 송도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경쟁률이 이제 32대 1, 낙찰가율은 91%인데 역시 이제 이 아파트도 2019년산 5년 차의 신축이었고 인천 1호선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에서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또 상당히 인천에서는 인기가 많았고요. 경기도에서도 두 건이 좀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는 안양의 평촌의 이를테면 꿈마을 아파트. 여기 이제 경쟁률이 18대 1이었고 낙찰가율은 이제 79%. 오히려 이 낙찰가율이 79%였던 것은 감정 시점이 좀 오래되었고 그때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4호선 평촌역에서 역세권. 이 아파트가 이제 인기가 많은 것은 평촌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평촌 학원가를 도보로 5분 거리에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아파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두천시 지행동의 송내주공 1단지 아파트. 감정가가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3천만 원. 요거는 이제 1호선 지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 31대 1. 그다음에 낙찰가율은 84%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제 경기도나 인천에서 1억 원대 아파트 네. 투자자로서도 상당히 좀 접근하기 쉽고 내 집 마련하기에도 좋다. 그런 면에서 아마 낙찰가율과 입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어때요? 실제로 임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나요? 실제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매로 사시고자 하는 분들 네. 또는 이제 경매로 낙찰을 고려하는 분들이 실제로 임장을 많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네네. 마포구 임장 특강을 했는데 네. 공지 한 2, 3일 만에 한 14명이 마감이 되어서 오랜만에 와. 상당히 이제 놀랐었습니다. 실제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교통과 교육 여건이 좋아서 인기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마포역이라든지 아현역, 공덕역, 광흥창역, 상수역 근처에 아파트가 또 상당히 인기 많았고요. 예. 반면에 이제 합정역이라든지 뭐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상가, 꼬마 빌딩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아무래도 이제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임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임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뭐 기억납니다. 처음부터 설 교수님이 이렇게 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저기 14분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고 네. 하셨으면 교수님이 이제 앞에 딱 서시고 14분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으시는 거죠. 네, 약간 이제 4인 1조로 4인 1조로. 네네네. 그래서 두 명씩 이제 두 명- 임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인 1조로.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정민행한테 자주 쫑코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옛날 생각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멘트가 나오다 보면은 뭐 배달도 뭐
친절하게 응대하고 하던 요즘 다 앱으로 하는데요. 뭐 이런 식인데. 배달 네. 전화로 주문하신다고 하셔갖고. 저랑 비슷하네요. 워낙 이제 인터넷 발달했고 어지간한 부동산 정보 또 뭐 다 어플로 보고 그런데도 굳이 임장을 가시는 이유는 네. 일단 어플로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네.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도나 온라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마포의 한강변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강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강뷰가 잘 보일 것이다. 잘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좋을 것이다. 예.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오히려 방음벽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3층까지는 한강이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 4층은 약간 좀 보이고 아하. 오히려 중개업자분 말씀으로는 7층부터가 네. 잘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8층과 3층의 가격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서구 마곡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마곡요? 우리가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대장 아파트라고 치면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사실 가장 대장의 아파트입니다. 이를테면 9호선 마곡나루역, 이를테면 5호선 마곡역의 W 역세권에다가 상당히 녹지 비율도 좋고, 이를테면 뭐 서울 보타닉공원 뭐 등등이 다 좋았는데 특히 이제 어찌 보면 마곡 같은 경우에는 남향의 아파트보다 동향의 아파트가 또 선호도가 좋은 적이 있었어요. 왜요? 네네. 왜냐하면 보타닉공원이 보이거든요. 뻥 뚫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막상 가보시면 지도상에는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마곡 MIC 복합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곡의 7단지 아파트에 준해서 앞에 건물이 높은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뷰가 다 죽었다. 아하.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아쉬운. 현장 가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동대문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생선 재래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또, 가보니까 생선 비린내가 비린내가 이것은 현장 가지 않으면 그러네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남양주하고 김포를 다녀왔는데 예. 이게 이제 계단식 아파트예요. 예. 그러면 계단식 아파트의 통상 엘리베이터가 예. 중간에 있잖아요. 예. 중간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1호, 왼쪽으로 2호. 어. 근데 이런 아파트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한쪽 호수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붙어 있는 호수는 상당히 핸디캡이 있죠. 그렇죠. 네, 소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많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건 현장 가지 않는 이상은 확인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장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매 쪽 이제 알게 되면서 임장이라는 용어를 알게 됐는데 이게 부동산도 그러면 사실 임장인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렇게 둘러보는 거. 네. 이게 부동산 임장하고 네. 경매 임장하고 좀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한 임장하고 예. 경매를 위한 임장에서 먼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먼저 지역 분석은 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예. 매매하나 네, 경매하나, 예. 야 교통이 어떠냐, 학군이 어떠냐, 뭐 편의시설, 공원 등이 어떠냐 네. 예. 이런 부분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물건 분석에서도 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 단지 크기라든지 브랜드, 층, 보존 등기는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일반 매매는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다음에 어찌 보면 명도를 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매는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아쉬운 부분. 물론 이제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법원의 기록, 우편물,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통상 뭐 일반 그렇죠.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아내가 집 좀 보러 맞습니다. 왔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일단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입찰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다른 호수, 이를테면 매매 나온 거나 전세 나온 거나 그걸 보고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매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 공부 삼아서 임장을 네.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나는 이번에 임장을 할 때 아파트 배를 눌렀을 때 굉장히 뭐 두려웠고 설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실제로 입찰할 거라고 한다면 배를 눌러서 점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공부 삼아서 예. 임장을 할 때 배를 눌러서 점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지켜가면서 임장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맞는 얘기네요. 네.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매물도 워낙 많고 또 뭐 1억 넘게 싸게 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방송 보시고 또 경매 임장 가보실까 하는 분들도 뭐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날 좋은 날 가면 또 그것도 좋잖아요. 나들이 느낌 나고. 나들이 느낌 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테면 날씨가 좋을 때 예. 가면은 모든 사람들 좀 편하게 지역도 좋게 보입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좀 칙칙해 보이게. 네, 그래서 아. 오히려 임장을 갈 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일단 분위기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 그 그래서 임장 갈 때 준비물이 뭐 김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장을 만약에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전에 예. 손품을 많이 팔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품. 많은 분들이 그냥 임장하면 현장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예. 그것은 이제 처음에 완전 초보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전에 손품을 좀 팔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전에 그 지역을 좀 분석을 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뭐 지도 등을 좀 확대해서 역세권인지 편의시설은 네. 뭐가 있는지 공원은 또 강은 학교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아하. 체크하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감정평가서하고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단지의 크기, 브랜드, 층, 향,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매도 호가하고 이를테면 매수 호가, 그다음에 이제 매물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최근에 거래된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좀 확인해서 예. 이를테면 얼마에 좀 매매가 되었는지 여부를 꼭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팁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2,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는 판상형의 아파트가 있고 타워형의 아파트가 있어요. 똑같은 평형대인데. 네. 근데 통상은 판상형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상형의 로얄층은 이를테면 10억. 예. 근데 1층은 한 1억 싸서 9억. 어. 타워형 아파트는 로얄층이 9억. 네. 1층이 8억. 네. 그러면 똑같은 평형인데 판상형은 노약층이 10억, 이를테면 타워형은 1층이 8억. 네. 2억 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보고 이를테면 로얄층이 10억 됐는데 뭐 타워형의 2층이 이를테면 한 8억 2천에 됐다. 와,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졌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 가서 좀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임장을 갈 때 그냥 막연히 가기보다는 그 지역의 임장 후기를 한번 찾아서 읽고 가면 훨씬 더 좋더라. 이걸 어디서 파악해요? 네이버 이를테면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뭐 이를테면 마포 임장 후기, 뭐 이를테면 마곡 하면 임장 후기. 나와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녀온 얘기를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임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더라.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좀 경험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 훨씬 더 임장이 재미있더라, 유익하더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임장 같습니다. 관련 어플은 없어요? 임장 관련된 어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통상 뭐 이를테면 지도라든지 지도. 또는 뭐 이를테면 아파트 시세나 이런 것들은 뭐 네이버 부동산, 뭐 호갱노노 이런 어플이 있을 뿐이지 임장만을 위한 그냥 특별한 임장 어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경매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임장을 가서 뭐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실제로 들려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좀 막연하거든요. 네. 그 뭔가 좀 임장 체크리스트 이게 따로 있나요? 네, 일단 조금은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현장에 갔었을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시세나 매물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뭔가 실제로 이렇게 살거나 팔거나 할 거 아니면 좀 약간 네, 부담스러워. 맞습니다.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뭐 당연히 내가 산다, 판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네네. 사실 거짓으로 좀 약간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해서 시세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중개업자분은 그냥 솔직히 경매 나와서 시세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또 잘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내가 정말 싸다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마음 편하게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경매가 부동산 중개업소 그분들한테는 큰 뭐 그건 안 되잖아요. 메리트가 전혀 없죠. 네. 우리는 일반 매매할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나 또 이제 낙찰을 받고 또 세를 준다라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것에 대한 뭐 기대감은 별로 이제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면 이제 지금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별로 체크리스트가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내가 아파트를 산다면 뭐 상가를 산다면 등등 있는데 먼저 이제 경매 아파트에 대한 뭐 체크리스트를 한번 먼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 가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관리비가 얼마 나오냐 통상 그 중에서도 체납 관리비가 얼마냐. 가끔 이제 체납 관리비가 한 900만 원도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낙찰자는 3년치 공용 부분을 떠났습니다. 법률상 네네.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개사무소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통상 지금 매물의 개수가 어떠냐. 매물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매매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가급적이면 RR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얄동과 로얄층을 네네. 좀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대장은 로얄동, 로얄호수. 그러니까 이제 네네. 로얄동과 로얄호수는 약간 주관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 이를테면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은 또 초등학교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RR이 있을 것 같고요. 중개사무소가 그래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거니까 그 지역의 호재나 악재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지역에 갔더니 우리 지역에서 이제 비행장이 이전한다.
굉장히 큰 호재. 네. 예, 또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이를테면 쓰레기 메리트가 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또 악재,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를테면 브랜드, 뭐 일조, 조망 또 이런 네.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상가라고 한다면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마포구 임장을 다녀왔는데 네. 자연스럽게 그 6호선 망원역이 있더라고요. 예. 망원역에서부터 막리단길 한강 네. 쪽으로 유동인구가 엄청나더라. 그래서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면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유동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주거보다는 상가가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올라가네요. 확실히 소장님 발언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가 여전하고요. 벌써 네. 12,000개가 넘었습니다. 예. 뭐 2,756포인트인데 결국 지금 단기 타겟은 2,780 전고점 아닐까요? 그 와중에 1,350원이 깨질 수 있는가 네. 환율도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노와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